1941년에서 1945년까지 일본과 연합군 사이에 벌어진 전쟁인 태평양 전쟁 초기에 일본은 그들이 원하던 섬들을 점령하는 데 성공했으나 연합군 해공 군력을 완전히 분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진주만에서 미태평양 함대가 불구가 된 것은 단순한 상황에서 일시적으로 일어났던 일이었고, 특히 항공모함 피해는 전혀 없었으므로 곧 작전 능력을 회복할 수 있었고, 일본이 진주만을 기습했을 때 미항공모함들은 다행히도 그곳에 없었습니다. 이때 일본보다 10배 공업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인 미국은 진주만 피해를 신속히 복구하고, 나아가서 1943년부터 본격적으로 일본에 반격할 준비를 위해서 전투력 증강에 박차를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일본은 항모에서 발진한 미국의 폭격기로부터 도쿄가 공습받는 사건을 당하자 태평양 함대의 잔존 세력을 완전히 경멸하기 위한 이중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중 계획으로는 첫째로 산호해로 미항공모함 함대를 끌어들여 공격한다는 것, 둘째로 미드웨이 섬을 장악한다는 것이었습니다. 1942년 5월 사상 최초의 항공모함 전투가 전개된 산호해 전투에서 미항공모함은 일본의 계획을 좌절시켰습니다. 그런가 하면 6월의 미드웨이 해전에서는 태평양 전쟁의 일대 전환점을 이룬 결정적인 승리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미드웨이에서 미 해군은 적작전 계획을 암호해독으로 미리 알고 유리한 상태에서 싸운 결과 그곳에서 일본군 항공모함 4척 모두를 격침시키는 대전과를 올린 반면 그들은 항공모함을 한 척 잃었을 뿐이었습니다. 역으로 미항공모함 4척이 기습을 당해 모두 자괴되었다고 하면 미국은 상당 기간 작전 능력을 상실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주 항공모함들을 상실해 대단히 불리한 처지에 빠지게 된 일본에 대해서 미국은 드디어 공세를 취하기 시작했습니다. 1942년 8월에 미국은 솔로몬 군도 남쪽 요충인 과달카나를 공격해서 이듬해 1월에는 그곳을 탈환했습니다. 이 무렵 태평양에서 미국과 일본의 육해공군 전력은 거의 균형을 이루게 됐고, 그러나 1년 뒤에는 일본 전력은 미국의 1/3 규모로 급속도로 떨어지게 됐습니다. 태평양 이곳저곳의 소모전에서 일본은 다수의 군함과 항공기를 상실했고, 또한 생산 능력에서는 비교할 수도 없을 만큼 미국에 졌습니다. 선박 운송 능력 결여로 일본은 점령 지역 외곽 수비대에 대한 지원을 하는 것이 어렵게 되면서 일본 내의 비축 물자도 점차 고갈되면서 위기가 가중되기도 했습니다. 미군은 3군 합동작전을 최대로 활용해 탈환작전을 개시했습니다. 하나의 섬을 탈환하고 나서 그 다음에 차례로 인접한 섬을 공격하는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항공모함에서 발진한 항공기가 적기지를 사전에 파괴하고 그 다음에는 공수부대를 투입하고 해병과 보병에 의한 상륙작전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또한 항공모함은 모든 장비와 보급품을 식도 움직이는 기지 역할을 하면서 진격 준비를 갖추기도 했습니다. 육군을 대표하고 있는 메가더 장군은 뉴기니아 북쪽 해안에서부터 필리핀에 이르는 진격로상에서 지휘를 했고, 그에게 필리핀 탈환은 명예회복을 위한 절대적인 목표였습니다. 한편으로는 해군 제동 니미츠는 하와이에서 태평양 중앙의 길버트 군도와 마셜 군도, 그리고 마리아나 군도로 진격했습니다. 미국 항공모함은 전쟁 초기 일본 항공모함처럼 위력을 떨쳤으며 항공모함을 상실한 일본은 거의 공격을 펼치지 못했습니다. 일본은 미국 군함을 공격하는 데 있어서 잠수함을 이용했으나 그것에 대한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반면에 미국은 잠수함으로 적 화물선과 유조선을 집중 공격했습니다. 1944년 6월 니미츠의 함대가 마리아나 군도의 사이판과 괌섬을 공격하면서 점령했을 때 일본은 비로소 패배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일본 정부 내에서는 강화 협상을 시도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서 태평양 전쟁을 일으킨 도조 내각이 실각했습니다. 새로 구성된 고이소 내각은 강화 협상을 추진하면서 필리핀 방어 강화의 화전 양면 정책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일본이 필리핀 방어를 강화하기 위해서 모든 해군력을 집결시키게 되면서 1944년 10월 레이테만에서는 대규모의 해전이 벌어졌습니다.
이미 공격력을 상실해버리면서 일본군은 이곳에서 처음으로 가미카제 공격을 실시하게 되고, 조종사가 폭탄을 탑재한 비행기를 몰고 와서 미 항공모함이나 전함을 들이받는 자살 공격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무모한 방법으로 일시적으로 적에게 공포를 안겨줄 수 있을지는 몰라도 그것에 있어서 결코 승리를 위한 수단을 될 수 없었습니다. 1945년 1월 메가더의 윤군은 루손섬에 상륙해 5월경에는 거의 모든 필리핀 지역을 탈환했습니다. 한편 미국은 4월 오키나와에서 태평양 전쟁 중 최후가 된 상륙작전을 실시했습니다. 상륙부대는 해병 1개 군단과 미육군 제24군단이었는데 제24군단은 전쟁이 끝난 후에도 한반도와 가깝다는 이유로 38선 이남을 점령하게 된 부대였습니다. 오키나와에서 일본은 가미카제 특공작전을 펼치며 최후의 발악을 했습니다. 일본 군부는 가미카제 특공작전을 펼치며 최후의 발악을 했습니다. 일본 군부는 가미카제의 성공에 대해 과장 보도를 하면서 맹목적인 죽음을 강요했었습니다. 가미카제 공격으로 미군은 36척의 함선이 격침되고 368척이 파손됐는데, 오키나와 전투는 미군과 일본군 전사자 각각 13,000명과 11만 명을 발생시키고 약 80일 만에 미군의 승리로 끝이 났습니다. 미국이 일본의 히로시마에 핵폭탄을 떨어뜨리게 되면서 무조건 항복 의사 받아내기. 미군 폭격기가 일본의 도시 상공에 핵폭탄을 떨어뜨렸습니다. 현지 시간 오전 9시 15분에 미국의 최초의 핵무기인 리틀보이가 일본 본토 히로시마 상공 580m에서 폭발하게 됐습니다. 미국이 일본의 히로시마를 목표물로 두게 된 이유는 이전까지 공습을 받은 적이 없는 도시였기 때문에 폴 티베츠 중령이 조종하는 B-29 폭격기 에놀라 게이호에서 투하한 폭탄이었습니다. 에놀라 게이는 2개의 동료 공군기 한 대는 촬영, 그리고 다른 한 대는 과학적 측정을 위함과 함께 티니안 섬의 미공군 기지에서 출발했습니다. 무기는 비행 중에 핵탄두를 장착했으며 승무원들은 목표 지점에 도착하기 30분 전부터 안전장치를 제거했습니다. 일본은 3대의 공군기가 본토에 접근하는 것을 추적하고 공습 경보를 발효했다가 곧 취소하게 됐습니다. 이처럼 소규모 편대가 위협이 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는데, 폭격기를 방해하기 위한 전투기도 보내지 않았습니다. 고도 9,750m 상공에서 투하하게 되면서 폭탄이 자동 폭발하고 고도에 도달하기까지는 57초가 걸렸습니다. 이로 인해서 발생한 구름은 18km 상공까지 치솟게 되었습니다. 폭발 지점을 중심으로 반경 1.6km 이내 모든 것이 완전하게 파괴되면서 총면적 11km가 피해를 입게 되거나 화재가 났습니다. 모든 건물의 90%가 완전하게 혹은 부분적으로 파괴가 됐습니다. 일본 당국은 폭발 당시 히로시마에 약 25만 5천 명이 거주하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했으며 7만 명이 초기 폭발로 인해서 사망했습니다. 1945년까지 방사능 피폭으로 거의 7만 명이라는 숫자 정도의 사람이 사망했습니다.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사망과 질병은 오늘날까지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히로시마의 원자폭탄이 터지면서 히로시마 시민들은 엄청나게 밝은 빛을 보게 되었고, 이에 손으로 눈을 가리니 자신의 뼈가 보였다는 생존자의 증언도 있습니다. 이를 직접 쳐다본 사람들은 눈이 멀거나 녹아버리기도 하고, 온도가 속에 달해서 화구와 엄청난 열복 사량에 히로시마는 단숨에 죽음의 도시가 됐습니다. 더군다나 원자폭탄 투하 시간은 출근 시간대였기 때문에 피해는 더 컸고, 당시 히로시마 군수공장에 징용되었던 조선인들의 피해도 상당했습니다. 히로시마 원자폭탄 투하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조선인 중에 가장 유명한 사람은 비운의 왕자로 알려진 이후 왕자입니다. 이후 왕자는 고종의 5째 아들 의친왕 이강의 차남으로 고종의 황손이자 이왕가의 왕자였습니다. 일본 제국 육군 장교로서 복무했는데 히로시마로 발령난 지 한 달 만에 원자폭탄에 비폭되어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일제에 대해서 반감을 갖고 있기로 유명한 이후 왕자가 일본 제국 육군 장교로 복무한 이유는 당시 일본 황실의 사람들은
거의 필수적으로 일본 육군사관학교를 나와야 했으며 대한제국의 황족들 역시 일본 황실에 준하는 대우를 받았기에 대한제국 황족들도 이를 피해갈 수 없었습니다. 태평양 전쟁 발발 이후에는 동남아의 일본 황족 신분으로 파견되면서 부대를 관리하였고 1944년 중국 산서성에 발령받아서 근무하다가 일본이 견호작전을 시작하게 되면서 본토 전출 명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전출 명령이 떨어진 곳이 히로시마 지역이었습니다. 일본 본토로 들어가기 싫었던 이유는 한 달간 휴가를 내고 경성에서 지내면서 전역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전역 신청이 거부당했고 이유는 그럼 한반도에 배속해달라고 요청하였으나 그것도 거절당했습니다. 이 화가 난 이후 왕자는 일본 패망은 기정사실이기 때문에 일본 본토로 들어가는 것은 죽으러 가는 거나 다름없다면서 자기 부인과 자식들을 자기 손으로 다 죽이고 가겠다고 난리를 치던 걸 식구들이 겨우 말렸다는 일화도 있었습니다. 결국 이후 왕자는 히로시마로 가게 되었고 히로시마 주둔 제2총군 교육참모로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말을 타고 출근하던 중 폭심지에서 700m 떨어진 곳에서 원자 폭탄에 비폭이 되었습니다. 그날따라 몸이 아파서 말을 못하고 차를 타고 먼저 출근한 이후 왕자를 잘 따르던 요시나리 히로시라는 부하는 부대에서 원자폭탄 소식을 듣고 이후를 구하기 위해서 급하게 구조대를 파견했으나 이후 왕자는 오후 4시가 되어서야 옷이 찢겨지고 얼굴과 상체에 화상을 입은 채 다리 밑에서 흑투성이 상태로 발견되었습니다. 히로시마 내의 병원들이 싸그리 폭격으로 사라졌기 때문에 이후는 히로시마 남쪽에 위치한 섬에 존재하는 해군 병원까지 후송되어 치료를 받아서 의식을 되찾았지만 폭격 다음 날인 8월 7일 새벽에 급속도로 상황이 악화되면서 결국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왕자의 사망 소식을 요시나리 히로시가 듣게 되면서 상관을 구하지 못했다는 자책을 하면서 자결을 하게 됐습니다. 60S